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전경선입니다. 저희 키스텝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키스텝 수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감염병, 탄소 중립 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기술 패권 대행 등 국가 사회적 현안 이슈들에 대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과 함께 열띤 토론회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시민과 산학연 현장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때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수요 포럼이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소통 창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143회 키스텝 수요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사업조정본부장 류영수입니다. 키스텝에서는 수요 포럼을 통해서 과학기술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외교 방향성입니다. 발제 이후에는 과학기술 외교 분야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중점 논의하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143회 키스텝 수요 포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좋은 또 의견과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기술 패권 시대의 국가 과학기술 외교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외교안보 연구소의 유중국 교수님께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 말씀처럼 기술 패권 시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국가 간 외교에서 기술이 가장 결정적 요인을 미칠 만큼 좀 중요한 그런 시대에 다 진입이 돼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양자 기술이나 뭐 인공지능 이러한 기술들의 우위를 갖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생존과 또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면서 이제 기술 패권 시대에 진입했는데 결국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 중국 간 그런 경쟁과 함께 향후에 이러한 경쟁 관계 이제 오래 갈 거다 이런 여론 조사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그 작년 9월에 가디언에서 유럽의 12개국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 62%가 앞으로 미, 중, 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새로운 냉전 시대가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려와 함께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 좀 중간재 수출이 높고 또 다분히 국가적 어떤 밀접한 분업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와 함께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또 국제사회에서 또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환경 속에 저희 이제 키스텝에서 국가 과학수 기획도 하고 예산 배분 조정 또 예타 또 평가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 포지션을 가져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토론도 해주시고 또 중요한 발표도 해주셔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탈세계화가 아니고 오히려 공존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러면서 또 우리 키스텝에 앞으로 해야 될 일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발제를 함께 여러분들이 토론자로 좀 와주셨는데 경제사연구원의 박지영 박사님하고요. 국회 미래연구원의 차정미 센터장님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우리 김성규 국제협력관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발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질문이 토론의 질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좋은 질문과 함께 또 좋은 문제 제기를 통해서 토론의 질이 올라가고 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지혜들을 얻는 그런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 외교안보 연구소의 유준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교안보연구소의 윤구입니다. 먼저 이렇게 굉장히 뜻깊은 자리와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병선 원장님과 키스텝 관계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하는 내용이 특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국제 증세의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기술의 영역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과 국가 안보의 이 핵심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학기술의 중요한 것과 더불어 또 이 안보 문제 또는 기술 주권 문제 또 경제 사회의 초연결성의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지만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외교의 국가적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 의견이기도 합니다. 예, 아마도 여기 모두 계신 분이 공감하실 부분들은 과학기술 외교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미래 장래의 중요한 미래 기술의 개발 획득, 기술 주권과 연계된 미래 기술의 개발 획득 문제와 또는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또는 글로벌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떨 것인가, 이 한 세 가지 정도의 부분이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기본적 목적이라는 국가 전략 차원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설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4차 산업혁명 내에 정치, 경제, 과학 기술이 어떻게 연계 융합이 되고 어떻게 현실에 이걸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과학 기술의 어떤 범위
또는 강도, 파급력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한번 또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그냥 그 일반적으로 그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뭐 규범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라는 문제점을 떠나서 현실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의 이제 기술과 관련된 기준이나 표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의 이견과 대립이 첨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과학기술 외교의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대두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연 설명을 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14개의 신흥 기반 기술에 대한 통제를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당 기술이 영향을 미치고 파급력이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과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양자다재적인 문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국가 이익에 기반한 과학기술 외교를 어떻게 증진해야 되는가. 그리고 끝으로는 국가 차원의 국가 전략 차원의 과학기술 외교 전략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강화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중요 쟁점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이제 과학기술이 부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그 이전의 시대보다 좀 봐야 될 측면은 이 과학기술과 경제 또는 정치군사안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 신기술의 발전이 부정적, 긍정적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기술이 각각의 영역에 군사 안보에 접목되거나 안보에 미치는 분권이 아주 즉각적인 일체화되는 특성이 있고요. 안보 자체의 영역도 전통 군사안보 차원을 떠나서 기술안보, 기후안보, 경제안보, 뭐 사이버 식량안보 이런 부분의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안보 영역 자체가 또 확대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대 이후에 경제 현상이 초연결적인 글로벌화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우는 글로벌화와 또는 이제 디레귤레이션 비규제라는 하나의 트랙과 또 그 역으로 다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와 반대되는 측면과 또 새로운 형태의 규제, 리레귤레이션이 양면적인 게 서로 대립되는 병행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우리가 기술 패권 상황에서 또 검토해야 될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의 과기 외교의 중요 방안이나 대안들을 보기 이전에 과연 미국의 경우는 기술 패권과 과학기술 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핵심 기술의 영역에 미국의 경쟁력의 제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 현대화나 핵, 우주, 사이버, 정보 관련된 각종 기술 영역들이 미국 국가 경쟁력의 향후의 미국의 안보의 핵심적인 필라다라는 인식하에 현존 잠재적인 위협 국가에 대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한다. 특히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핵심적인 쟁점에 신흥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전략적 비전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술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보존한다라는 그러한 그 컨셉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기술이 굉장히 자체가 연계 융합되어 있고 봉이명 기술과 세부 기술을 구별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트럼프 행정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 나오는 이제 신기술과 핵심 기반 기술에 대한 이 통제를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점은 현재
뭐 섹터는 지정을 했는데요. 개별 구체적인 세부 기술을 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거를 좀 이행하려는 추세가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거는 기술의 정의, 기술의 범위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게 다 연계가 돼 있고요. 또 그다음에 특정 기술을 지정을 할 때 이게 다른 기술에 영향이 있게 되고 또 특정 기술에 대해서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을 지정을 해서 소위 통제를 해서 예를 들어 경쟁 국가를 좀 제한하려는 것들에 이행하는데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신기술 투자의 그 인식이 그 민관 협력을 통한 이제 분권화된 기술 개발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보 D&I 그 정보국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전부 민간 주요 기업을 포함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이제 2018년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과학기술 경쟁을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는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특히 정부 사이드의 R&D가 감소가 된다. 그다음에 민간 협력이 과거보다 원활하지 않는다. 민간 협력의 이제 모델로 했던 소위 인큐텔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몇몇 기업들과의 민간 협력 모델이 점차 저해되고 있다.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비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폰이 이제 스마트하게 하는 모든 기술은 초기에는 다 정부가 펀딩을 했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R&D 감소와 민간 협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선 미국이 워낙 그 국내 경제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연방 조달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것은 가용 자원이 제한된 거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했느냐. 이거는 뭐 모든 국가가 공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의 그 부정적 영향이 가끔 과학기술의 기술 개발에 저하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신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는 부분이 포괄적인 국가안보 전략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 개발 R&D가 감소돼 있고 미국의 주요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과 연계가 되는 게 좀 결여돼 있고 또는 이제 미국 정책과 정부기관 내 책임이 굉장히 분절적으로 돼 있다. 그렇고 이제 또 경쟁국 특히 중국과 관련돼서 수출 통제를 한다든가 외국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산업 스파에 대한 정보 활동을 통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국 기술이 유출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 속도와 경제적 적응 속도가 역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자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의 미국의 신기술 또는 이제 기술안보를 정리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과연 이제 중국이 기술의 패권 경쟁을 미국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중국 제조 2025의 영향이 크고 2025에서 12개 기술을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2개가 미국이 그 통제하려는 기술이 14개가 있는데요. 그 14개가 다 완전히 겹칩니다. 겹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가장 그 민감도가 취약하고 민감한 국가는 한국, 그 다음에 역시 독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독일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굉장히 공통된 측면이 있고요. 우리의 경우는 결국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한일 반도체 그 관련된 소재 분쟁이 있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수출 통제 문제가 대두되고 할 때에 맥락을 이제 쭉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포지션,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군반적으로 어느 선까지 한 내재화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 한 2,000개의 핵심 기술 품목들을 중국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내재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변화도 해야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도 두 개가 한 개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위기 관리도 하고, 이 세 가지 측면을 결국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과학기술을 통한 외교 정책의 구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 개도국의 개발 지원을 할 수가 또 있고요. 남북관계 개선이 될 때나 아니면 여러 부분에 대한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현재 상당 부분의 경제 안보건 소위 그 사회 안보 또는 이제 국가 안보의 상당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기술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해결 역시도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우리가 빈번하게 위협의 강도가 있는 이제 사이버 ICT 부분에 대한, 또 이거는 정부 이외의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부분도 결국 기술에 의해서 발달이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의 뭐 핵심 정보 인프라나 정치적 안정, 사회질서 혼란을 막고 또 미용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역시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슬라이드를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과학기술 외교의 이제 그 양자, 특히 다자 협력을 보면 요 부분의 하나가 소위 그 사이버와 관련된 ICT와 관련된 글로벌 차원 또 지역 차원의 협의체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누충적이고 의제도 중복되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부분이 그 전담하는, 우리의 경우는 각각의 부처가 전담하는 국제 기구가 사실상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가서 의제를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상에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런 부분의 의제를 팔로우하는 지금 수준이고, 이게 의제를 우리가 좀 더 우리 입장에서 설정을 하고 주도적으로 그 국제 규범이나 기준 또 표준 논쟁에서 가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국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역량 강화, 특히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요. 전문가 자체의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서 이게 하나의 전문가들이 이걸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와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상당 부분의 이런 다자 협력체에 대한 과교 외교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중 그 기술 패권 경쟁에 가장 좀 기술적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분이 이제 우주 부분인데요. 우주 부분에 지금 연계 쭉 나아가는 이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리해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기술 패권 부분의 전략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사점이 있는 거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실패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특히 기술 같은 경우는 쫓아가는 거는 계속 기술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렵고, 이 문샷 리덕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우주 경쟁에서 미소가 경쟁을 했을 때 소련이 먼저 우주에 은을 보냈어도 미국의 전체적인 자원이라든가 또 정책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자원과 정책들을 리소스를 투입할 경우에는 앞설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
문샷 리덕스 방법인데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시사한다면 저희의 어떤 역량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똑같이 우주 경쟁을 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이제 그 우주 강국 중에서도 약간의 후발에 있는 국가들의 전략이 특정 부분에 대한 거는 세계 최고, 그러니까 단순한 팔로우 전략이 아니라 그런 거를 설정을 해서 그 섹터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도 그런 전략을 있고요. 예를 들어 위성 우주 같은 경우 우리도 수시나 또 지상 위성 우주 서비스는 또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전략의 과학기술의 경우도 뭐 2017년, 18년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그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기술 강국들하고 저희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은요. 저의 경우는 이제 특정 기술의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3차, 4차 넘어가면서 어느 시점에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커지면서 외교적인 수요, 외교 안보적인 고려들이 첨부가 돼서 그때 나가는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각국이 AI 전략을 하는 방식이 제각각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산업 정책적으로 하는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 국가들, 주로 기술국들은 포괄적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개별 구체적인 기본 계획이 나오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표준 문제에서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ICT 분야는 진영 경제에 굉장히 첨예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뭐 그 규범에 관한 세팅들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은 주로 모든 국가들이 이제 그 외교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뭔가의 결정에 보고서들이 채택되는 형태였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부 다 전문 하위 워킹 그룹에서 회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초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외교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채택되는 형태고요. 그때 초안의 드래프팅 작업에 소위 예를 들어 군사 아니면은 규범 아니면 과학기술 세 개의 서브 워킹 그룹을 두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최근 한 1, 2년 전서부터 그 프로세스가 확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규범이나 기준 논쟁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의 경우에서도 현재의 전문가 이렇게 융합적인 전문가 풀과 워킹 그룹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런 방식의 그 프로세스를 갖추면 국가의 역량 적자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국가들은 아예 그러한 전문가들을 보낼 수도 없는 정도의 상황이고요. 이런 걸 보낼 수 있는 나라들 정도가 한 10여 개국 정도에 국한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주 분야 역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엔 이제 미중 경쟁 차원에서 이제 우주 분야가 더 대립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포스 같은 게 이제 기술 소위 법률 소위 나와 있고요. 유엔 논의에서도 과학기술 서브 워킹 그룹 그다음에 이제 규범 정책 그다음에 군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논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AI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 상업적과 군사를 구분해서 표준 규범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대립 구도가 기술 선도국하고 개독하고 이런 대립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블록 그 대립 구도가 아니라 선도국과 개독의 대립 구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교롭게 이제 군사 파트에서는 소위 P5라고 하는 상임이사국의 포지션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개독국하고 대척점에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좀 시사를 보셔야 될 것은 소위 이제 기술적 중립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 중립성이 이제 기술 자체는 뉴트럴한데 개발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런 게 사실 주리적 견해였었는데요. 이에 비해서 중로의 경우는 기술 자체가 이제 애초부터
커먼 굿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라는 레토릭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EU의 AI 레귤레이션이 채택이 돼서 지금 각국 회원국의 비준 단계에 있거든요. 이게 거의 채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효가 되면 소위 그 데이터 이전에 관련된 유럽 연안의 그 GDPR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이라서 우리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해서 활용해서 상용화하거나 이용을 하려면 EU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EU의 메커니즘은 AI 기술 자체를 4개로 카테고리로 나눠서 소위 뭐 아예 금지 기술, 제한 기술, 뭐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기술, 그다음에 용인 기술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기술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과학기술계와 정책 사이드에서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당히 시급한 형태의 지금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의 통제들은 이거 역시도 지금 다양한 형태의 국제 레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보실 것은요. 이제 현재의 기술 패권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소위 경쟁 국가의 기술 개발을 막는 방법 중에로 제 사실들은 이 소위 비약성 레짐이 활용돼지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트렌드는 개인, 그러니까 특히 비국가 행위자의 통제,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급망 자체를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기술의 이전의 방식, 그러니까 예컨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전문 비자를 제한한다든가 공동 연구를 제한한다, 이런 형태의 새로운 통제 제도가 현재 지금 검토를 넘어서 이행 단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겠지만요. 이게 그 개별 국가의 제재가 있고요. 유엔 제재가 있습니다. 유엔 제재라는 것은 유엔의 안보리의 결의를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EU의 그 제재가 있죠. 이번에 이제 저희가 문제가 돼서 다시 빨리 이제 대응을 해서 57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수출 통제 제한을 받는 거를 좀 완화시키는 부분인데요. 이게 독자 제재 기술 제재 시스템이 갖춰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국가 제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의 지금 같은 수출 통제 품목은 리스트는 뭐 잘 다자나 다른 주요국 수출 통제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안 돼 있는 것은 기술 부분이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린 기술의 그 영향력, 파급력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완성품이 있으면 그 완성품에 기술이 포함된 이제 혼합물에 대한 수출 통제 이 부분에 대한 경우도 과학기술계와 논의를 통해서 법제를 빨리 서두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미국의 행정부의 그 신기술 수출 통제가 어떻게 그 전개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하고 다른 것은 그 중에서 약간 선택적으로 어떤 건 더 강화시키고 어떤 거는 약화시키는 그 비스포크 전략을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신흥 기반 기술 14개 분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민감성을 고려한다. 그다음에 이제 다자주의적 동맹나 우호를 통해서 같이 한다. 그다음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활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때 이제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8년에 9월에 출범한 게 소위 마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마스트는 그 민간 기술에 대한 다자 행동인데요. 그 15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강국들이 다 있습니다. 5IG 5개 국가,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동맹을 특히 기술 파트에서의 동맹 우호국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누층적이 있습니다. 이제 쿼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IS가 있고 기본 포맷은 5IS 플러스 알파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그때 그 알파를 누구를 선정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보는 게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입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작년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렇게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기술 패권의 10개 프라이어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도체 부분이 당연히 있고 AI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10개 프라이어티를 정해서 그 중에서 어떤 국가들하고 기술 동맹을 맺는가. 그 섹터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그리고 그 기술 동맹을 맺는 파트너십과 그 어떠한 회의체에서 어떠한 협의체에서 논의할까를 다 이 매치업 시키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본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한국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분야하고 AI 분야, 일부 이제 인프라 부분이 있고요. 그 10개 프라이어티에 다 들어가 있는 국가가 독일, 그다음에 이제 일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감 기술의 이전 방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 통제, 투자 제한을 하고요. 투자는 지배를 꼭 안 하는 비지배 투자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 비자 심사, 비자 베팅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이 먼저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소위 공동 연구 개발 제한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술 패권에 대해서 상대 경쟁국의 제한적인 조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나 무형 기술을 통해서 이전하는 것도 제한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테크니컬한 이슈인데 저희가 이제 기술 패권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될 것은 그 결국은 미국이나 또 EU도 갖고 있고 여러 국가들이 이 기술 패권을 하면서 기술 통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파워가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EU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 미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기술 통제와 어느 정도 대항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리텔레이션하는 대항 입법을 같이 만들어서 하고 또 미국의 기술 통제하고 유사한 동일한 또한 법제나 국제 정책을 만들어서 이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한국,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 기술 강국들은 대항 입법이라는 측면보다 공조를 통해서 하려는 그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문제가 됐던 소위 FTPR, 이제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가 일단 최소 마진 이상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제품이 제재 당사자로 이전되는 거 부분에 이제 그거를 제한하는 이 FTPR입니다. 이게 여기에서의 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기술 파트입니다. 기술 소프트웨어가 됐건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한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통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 다자 통제는 반도체 소위 상용 목적의 반도체, 뭐 SRAM, DRAM,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통제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이것도 예를 들어 70도 기준으로 자르는데요. 그 항공우주에 쓸 수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70도 이상의 고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사용인 SMD의 낸드 플래시라도 이거는 이중 용도로 제한을 가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차이는 이 그 기술 통제에 대한 저희 공급망 이슈가 과거에는 그 공급망 이슈를 다루는 기존 유엔나 바세나르 체제에서 그 별도의 특정화된 체제에서 다루는데요. 이제는 이게 모든 개별 영역에서 다 가장 핵심 요소가 결국은 기술 경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버 안보나 뭐 우주 안보나 AI건 여기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소위 그 표준이나 규범 금지의 삿바 싸움을 하는 부분들이 소위 공급망 기술 내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소위 전략 경쟁 법안을 발의한 부분의 내용에 소위 과감한 R&D 투자, 기술 개발,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동향도 또 예의주시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주 분야를 좀 제가 향후 과제를 굳이 요거를 따로 정리한 이유는요.
현재의 기술 경쟁, 기술 패권에 관련된 거에서 과기 외교를 하려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아이템별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부분의 아이템은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쭉 했는데 미사일 집중 종류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또 남아 있고요. 아르테미스 협정에서도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또 논의를 해야 되고 함국 배발의 경우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6G의 경우도 또 이제 메타버스 뭐 주파수 얘기도 해야 되고 5G, 6G 이동통신 문제도 돼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팔로우해야 되는 그러한 과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융합적이다. 그 양자 협력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시간에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과기 외교를 함에 있어서 정책적 고려사항, 특히 이제 거버넌스 문제나 역량 강화 차원에서 몇 가지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일반적인 문제점이 R&D 중심의 부처별 독자적이고 분절적인 국제협력의 추진 체계다가 있다. 그리고 이제 조율조관 코디네이팅하는 전담 조직이 좀 결여돼 있고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있고요. 민간을 포괄하는 과기외교에 정보공유 인프라나 프로세스가 부재하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네트워크 역시도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현재 지적점들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본 방향을 갖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과기 외교를 함에 있어서 보통의 논의를 하는 게 소위 이제 영국 로열 아카데미에서 얘기하는 사이언스 포 디플로머스나 이제 디플로머스 포 사이언스 이런 논의들을 세계의 행위 융형으로 분류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약간은 아웃모디드 돼 있고요. 그래서 2019년 EU의 마드리드 선언에서 그런 방식은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이언스 포 디플로머스인지 뭐 사이언스 인 디플로머스인지 구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지 말고 아예 그 과학기술 외교를 통해서 그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확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따른 혜택이 뭐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되느냐 이런 방식의 분류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아마 과학기술의 큰 세 가지 목적이라는 글로벌 현안 대응,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통한 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구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차세대 미래 기술 개발 획득 개발을 강화하는 이 세 가지는 아마 다 어느 국가들의 공이 과학기술 외교의 기본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마드리드 선언문에서 이 외교 전문가, 외교관과 과학자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협의체에서 보면 스테이크 홀더가 그 외교 담당하시는 분, 그러니까 협상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그때 과학기술 전문가, 그다음에 실제 이제 예를 들면 원주민이 됐건 아주 민간 스테이크홀더건 그런 협의 프로세싱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여담은 그래서 한번 대화 소통을 해보자 그래서 세 개를 삼각형으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이쪽은 각국에서 온 협상 외교 담당자, 한쪽은 이쪽은 과학기술자, 이쪽은 소위 말해서 스테이크홀더인 민간 이렇게 대화를 한 회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희 시간에 나와서 다 공이 한 번 쉬는 시간에는 그 외교협상팀 정부 관계자 또는 민간 관계자 그다음에 과학기술 관계자인데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대체 저쪽 그룹에 있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게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결국은 이 회의에서도 굉장히 문화나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벽을 좀 허물어야 된다라는 공통의 문제, 유럽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문제 있었고요. 그때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각국이 굉장히 좀 다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방법이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이 이제 대통령 중심주의에서 대통령실이 큰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이 장악하는 형태로 집행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유럽식의 일반적인 메타 거버넌스 방식, 그러니까 부처 간 그 조정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들, 특히 이제 노르드 국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유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그게 정치 체제가 그렇고 사회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특정, 그러니까 중부처 형태로 가는 게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의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과 다른 것은 우리의 그 특정 이슈에 대한 주무부처의 정책 기능이 미국보다 저희는 현저하게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특정 부처가 현실적으로 또 서브스턴스도 다루기 때문에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또 포괄적을 대응해야 되니까 컨트롤 타워도 또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근데 또 현재의 소위 아주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무적인 대응을 하려면 또 부처 간 코디네이팅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각각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구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국가들의 과기교의 특성, 미국의 이제 소위 OSTP라는 것도 이제 미국적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그 오랫동안에 좀 외교 또는 해외 네트워킹에 기반한 소위 사이언스 이노베이션 네트워킹이라는 거를 또 갖고 있고요. 독일의 특성이 역시 과학기술과 교육과 연계하는 게 우리가 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독일의 그 교육, 과학 부에 해당되는 BMBF가 있고, 일본의 형태는 또 내각부 주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인구가 좀 적고 국내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부분에 소위 이제 메타 거버넌스 방법을 하는 북부 유럽 국가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봐야 될 그 다른 국가들의 과기외교 추진 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추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제도와 과제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과학기술 어떠한 이름의 형태건 과학기술 정책자문회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국가적 차원의 과기외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행계획도 이제 수속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사이버가 됐건 뭐 예를 들어 극지가 됐건 우주가 됐건 여러 부분들에 저희들이 이제 이행계획을 통해서 기본 계획을 통해서 가다가 섹터 이슈마다 다 다른데요. 현재는 이제 포괄적인 국가 전략으로 이제 그걸 만들자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텀업으로 간 형태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한번 새롭게 신정부에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실질적인 그 과기외교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과기외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개별 분야별 전문가들과 민관이 같이 논의해야 되고, 그게 어떤 정례적 의례적인 게 아니라 실무급 레벨의 상시적인 정보공유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기술 패권 시대에 양자 외교의 트렌드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이제 2+2의 방식, 그러니까 과거에 2+2는 뭐 외교 국방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2+2는 예를 들어 그 외교를 정무를 전무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무부처를 함께 하는 이슈별로 2+2가 여러 개의 2+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미국, 일본, EU의 양자 그 외교 메커니즘에서 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우에 일본의 경우는 이제 3+3, 이제 뭐 과학기술 경제,
그다음에 이제 외교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고요. 특히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또 다른 트렌드의 변화는 트랙 1과 트랙 1.5를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미국 EU의 무역기술투자위원회를 만드는 부분 때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트랙 1 회의를 하면 아무래도 정부 사이드에서 하기 때문에 더딜 수도 있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하기에는 시간적 국작이 굉장히 크고 경우에 따라서 마찰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제 만든 부분은 1.5는 과거에는 그냥 약간의 요식적인 거나 아니면 이 트랙 1의 회의를 상당히 팔로우하는 거라면 그걸 같이 해서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의 즉각의 문제가 뭐냐? 그거를 이제 현장에 기업이 됐건 전문가 집단들하고 바로 그거를 와서 그 상태에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결과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민간 트럭 1.5가 트랙 1이 마찰 상태에 있을 때는 또 그게 산업계가 됐던 간에 그걸 완화하는 방식의 형태 이것이 이제 미국, EU, 일본의 양자적인 새로운 형태의 기술패권 시대의 외교 방식이 변화된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외교에 저희가 이제 시사점을 보면 결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과 결국 외교가 아주 잘 섞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 패권 시대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기술 차원의 큰 틀의 국가 전략, 외교를 포함한 국가 외교 전략이 국가의 신기술 개발, 획득과 R&D 전략과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영역에 우리가 기술 개발 획득을 하고 우리 국익을 반영한 국제 기준, 그러니까 룰 세터가 되기 위한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모두의 설명들이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우리가 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냐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R&D 국제 협력 추진 체계도 역시 재편이 돼야 되고 그럴 것을 바탕으로 한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적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신기술 기술 패권 시기에 기술안보 외교의 부분을 합해서 과학기술 외교의 2 플러스 협력 2를 강화를 해서 포괄적 과학기술 외교 정책 수립과 이행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과학기술 외교에서의 그 융합적 성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신안보와의 연결성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다양한 많은 관점에서 쟁점들을 또 상세하게 진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대안과 함께 과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전문가 3분 모셨고요. 패널 분들께서는 각자 한 7분 내외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연구원 박지영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유중구 교수님 그 과학기술 환경으로부터 기술 통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나가야 할 방향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이제 감명 깊었던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내용들 몇 개 말씀드리고 또 저도 첨언하고 싶은 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학기술 환경 뭐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즉각적으로 안보하고 경제에 이 기술이 일체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나
분석 혹은 이제 앞으로의 대책 등을 세울 때 이 디지털의 특성을 항상 감안을 하면서 어떤 분석과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 레귤레이션, 디레귤레이션이 합쳐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규범 확립, 그리고 우리가 규범을 적용하는 일 등에 대해서도 또한 굉장히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의 그 전략적 방향성을 미국도 고민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미국이 고민하고 있을지에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는 우리나라는 아마 더욱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진국, 기술 선진국들의 방향성,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분석하고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 또 뭐지 세계에서 이 미중 경쟁에 민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도 민감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의 그 이 위치가 굉장히 독일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하고 같이 또 연계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보 위협을 말씀을 하시면서 기술은 기술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술은 또한 이제 기술로 대응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어떤 안보 위협이 되는 기술이 사실은 이제 먼저 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기술이 나쁜 곳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용되지 않기 위한 노음 형성에 또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안보 위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규범이라든지 네트워크 형성, 정보 공유에 또한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가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 외교의 방향성이었는데요. 이 우리가 이제 원인과 진단을 하고 현안 분석하고 뭐 미래 예측 통해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개발되고 또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긋하게 앉아서 분석을 뭐 오랫동안 하고 철저히 하게 하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히 이제 과학기술 기획평가 정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렷한 그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빨리 스피디하게 반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큰 방향으로는 이제 오늘 제목의 국가, 과학, 기술, 외교 어떻게 이렇게 다 분절로 잘라보면 4가지가 되는데, 사실 국가의 방향성, 과학의 방향성, 기술의 방향성, 외교의 방향성이 어떤지를 보고, 이게 아주 딱 일체돼서 무슨 이 전체주의 국가처럼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명확한 판단 하에 어떻게 좀 얼라인이 돼서 움직여야지 우리가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외교적인 자리에 갔을 때 뭐 입장을 뚜렷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외교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의 기술의 방향성을 정확히 아셔야 또 과학기술 외교를 할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 교수님께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각 부처의 연계나 전략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어려운 과학기술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뭐 네트워크 기술이 디커플링 되고 있는 거는 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주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인프라들 각각의 나라가 각각의 기술을 독립을 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디커플링이 일어난다거나, 선진국 혹은 뭐 같은 이념을 가진 국가들끼리 기술 개발을 혹은 기술 표준화를 정해서 과학기술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디커플링, 이런 것들은 뭐 단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디커플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 상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의 방향성, 기술의 방향성, 국가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한 줄 이제 좀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시 한번 뭐 저는 계속 그 강조를 드리는 건 규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규범과 표준화,
그리고 데이터 가버넌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과학, 기술, 국가, 외교 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뭐 과학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한 외교 전략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여러 전략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규제 전략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기술 동맹을 맺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나라들과 기술 동맹 전략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전략 이러한 규제 지원 동맹 전략이 또 조화롭게 움직이고 그런 조화롭게 기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혹은 뭐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는데 뭐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규모 그리고 우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해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를 또한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력 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국제 규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기술 동맹 우리가 유사한 나라들과 동맹을 통해서 기술 주권을 확립을 하고 우리가 진짜 핵심이 되고 기반이 되는 기술을 불안하지 않게 우리가 직접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사용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수요 포럼이니까 그 과학기술 기획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를 잠시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급속한 발전이란 거는 국가 주도가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랑 이제 비슷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에서 철저하게 기획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과학기술 기획 평가 체계가 좀 계속 유지되면서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뭐 R&D 투자, 이제는 이제 민간에서 굉장히 빠르게 R&D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금 더 방향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뭐 좀 연구 혹은 계속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기획 기능보다는 연속적이고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획 기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 기초 기반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펀더멘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탄하게 받쳐줘야 하는 분야고 이거는 이제 변화 없이 굉장히 조화와 균형을 가진 국가 R&D를 추진을 해나가되 계속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획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규범 관련해서도 이 규범에 관련해서 기술과 외교와 안보와 경제를 모두 다 통합적으로 보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은 기획과 평가의 기능을 가진 이런 기관에서 조금 더 이런 역량을 결집해서 새로운 기획과 평가의 모델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교 전략에 있어서 디지털 분야에서의 강점을 특히 활용하고 또 국제 규범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기술 선진국의 그 방향성을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 연계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키스텝에서 또 주도적인 역할 관련해서 좀 대비를 당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회 미래연구원 차정미 센터장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미래연구원의 국제전략연구센터장으로 있는 차정미라고 하고요. 사실은 저는 그 중국 외교안보 연구를 하면서 국제정치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적 수요예요.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과학기술, 기술 패권 경쟁 연구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초청해 주셔서 우리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과학기술
분야하고 그리고 국제정치와 외교안보의 분야가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씀 맞게 유중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외교의 르네상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탈냉전 직후 2000년대 초반에 정보화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에 과학기술 외교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강대국 중심으로 물론 이런 것들이 강대국 정치의 부활하고 굉장히 밀접히 연계되어 있지만 굉장히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작년에 11월인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국무부 계속 혁신 얘기하면서 신흥기술 특사를 신설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최근에 이제 기술대사 그리고 과학기술 자문관 새로운 자리들을 신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외교정책이나 외교안보 결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적 자문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과학기술 외교가 새롭게 부상하고 뭐 부흥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과학기술 외교의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양면성이 보면 하나는 글로벌 코어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뭐 기후환경의 인류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래서 결국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던 게 탈냉전 직후하고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면 최근에 사실은 과학기술 외교는 다른 쪽 이게 양면성 중에 하나의 좀 경쟁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강대국 정치가 부활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나오고 있는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측면의 재강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까 유진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과학기술 외교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리즘이라기보다는 사실 내셔널리즘이나 오히려 얼라이언스 된 사실 외교 전략적 측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같은 거 인도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나 뭐 쿼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B2BW라고 하는 G7에서 나왔던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디지털 지원 그리고 유럽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D4D라고 해서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이제 디지털 지원을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면 물론 뭐 세계 글로벌한 디지털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 과학기술 외교의 굉장히 선한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구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이 외교 전략적 접근, 과학기술 외교 전략, 디지털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접근들은 사실은 중국이 지금까지 서구가 만들어 놓은 공백을 채워가는 것, 중국이 사실 디지털 확장, 디지털 진출, 그리고 중국 중심의 어떤 디지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위협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외교라고 하는 것의 어떤 또 다른 측면, 강대국 패권 정치라고 하는 거에서 부상하고 있는 과학기술 외교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핵심은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견국들은 여기서 뭔가 이제 초래되는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건 뭐 똑같은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 중견국들이 갖고 있는 과제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중국뿐만 아니고 중견국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외교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건 단순히 이제 투자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서구 선진국들 그리고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들하고 협력을 해서 과학기술 혁신 경쟁력을 높여가느냐 하는 측면이 존재하고요. 혁신의 측면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연대라고 할 수 있죠. 얼라이언스 지금 미국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외교부 과학기술 자문 네트워크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외교라는 측면에서 혼자가 아니고 얼라이언스 국가들하고 같이 뭔가 이제 중국에 대적하는 사실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미국 패권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과학기술의 첨단 압도적 우위 이런 것들을 상실하는 것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주도해서 서구 선진국들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기술 협력을 통해서 권위주의 기술이라고 하는 중국의 기술 진출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결국은 서구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해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좀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디지털 1대1로도 그렇고 중국 1대1로 과학조직연합이라고 해서 안소라고 하는 과학조직 네트워크가 있는데 글로벌하게 한 20몇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중남미의 무슨 우주 그리고 과학기술 센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중국 과학원이 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서구 선진국들의 네트워크를 뭔가 이 컨테인먼트하는 것을 뚫고 가기 위한 나름대로 연대 전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마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12개 국가들하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인식하고 전략을 비교 연구했었던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참여했었던 해외 학자들의 상당 부분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이원화된 디지털, 이거 이원화된 그 기술 에코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외교적 다자 협력을 해보자든지 아니면 제3의 파트너를 찾아보자든지 이런 이 다양한 전략적 접근들을 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으로 보면 기술 주권,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소버레인티라고 하는 게 최근에 EU에서 많이 하는 건데 결국은 기술 주권을 그러면 우리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기술 자립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에 유럽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기술 혁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자율성에 근거한 기술 자립의 문제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금 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국 대미동맹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것 같지만 일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그 테크놀로지컬 서버레인티 플러스 테크놀로지컬 인디스펜서빌리티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 자율성, 전략적 불가결성 그래서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그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민을 하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하게 미국이 혁신경쟁법을 만들고 연대 전략을 만들듯이 한국도 유럽이 하는 테크놀로지 서버레인티 전략이라든지 뭔가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좀 종합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 혁신을 해갈 거며 또한 기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 전략 수단을 동원할 거며 하는 부분에 대한 중장기 비전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되게 많이 요즘에 국정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하고 미래 국력이 굉장히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해서 결국은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는 나라가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굉장히 생존이 걸린 전환적 질서에서 국가의 생존이 걸렸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기술 혁신 전략뿐만 기술 연대 전략에서 보면 아까 우리 과학기술에게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만약에 미중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뭔가 부정적 틀을 벗어나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또 하나는 사실은 원래 글로벌 코어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조금 더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전략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럽이 하는 D4D와 같이 결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디지털 지원, 디지털 외교,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 협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3의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 외교라는 게 과학기술과 외교가 상호 강화하는 뮤추얼 임파워먼트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외교 전략을 활용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외교적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학기술을 활용할 거고 이런 상호 간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이렇게 이런 과학기술 혁신 전략뿐만 아니고 최근에 기술 안보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사실 기술 안보에 대한 경제 안보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 기술 안보에 대한 인식이 유럽이나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좀 약한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을 채택하고자 할 때, 정책 결정을 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적 자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 4년 전에 화해 이슈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전략적인 안보적인 검토를 해봐야 사실은 이게 기술적 이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로 다시 귀결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과학기술과 외교가 밀접히 연계되는 사실 디지털 시대라고 한다면 앞으로 외교 전략과 안보 전략에 있어서 과학기술적 자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질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 기획평가에서 초청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전략에 줄 수 있는 과학기술적 자문이라는 게 향후에 훨씬 더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사실 과학기술의 양면성에 하나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사실 글로벌 코어퍼레이션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결국은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양면을 다 고려해서 과학기술과 외교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김성규 그 국장님 하신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 협력들을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뉴스를 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앞으로 더 많이 국가 외교적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과학기술하고 외교가 밀접히 연계된 공간, 소통하는 공간, 상호 협력이 사실은 과학기술도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 안보 전략적 검토나 안보 전략적 이 고려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협력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기술 교류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외교안보적 고려, 그리고 외교안보적 선택에 대한 과학기술적 자문, 이것을 어떻게 이게 병행을 해갈 거냐, 상호 발전시켜 갈 거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과학기술 외교에서 당면한 위협 요인들을 많이 설명 주신 것 같고요. 특히 기술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혁신 경쟁력이 외교적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또 다양한 형태의 국가 간 연대의 필요성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기술 안보 인식이 낮은 부분도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규 국제협력관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규 국장입니다. 국가과학기술 외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나 정명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전문가들하고 좀 다른 결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공직 생활을 처음에 협력국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짧은 기간 근무를 했지만 협력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용어를 쓸 때 저희 선배님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비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소프트한 영역이고 그래서 쉽게 외국과의 협력에 물꼬를 트기에 좋은 영역이다. 그러니까 하드한 영역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금 기술 패권 시대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이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요소라고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 외교가 비정치적 영역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과학기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목적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일별을 해보면 국제적으로 우호 세력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도 좀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기술, 지식의 보완 이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미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논의하는 그 중요한 요소가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라는 요소가 최근에는 좀 더 기술 패권 시대에 좀 강조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인 것 같고요. 이 발표 자료에서 앞부분에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나 그 종합적인 그 인사이트를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현실적인 고려 사항과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조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유기적 협력의 네트워크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서 보면은 저 역시도 사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율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민간을 포괄하는 이제 정보 공유 인프라가 필요하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기술자 간의 민간 네트워크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제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것을 그러나 전반적인 그 트렌드를 외부에서 보시기에 아주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이제 코멘트를 다는 것보다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관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요즘에는 뭐 사안별로 특히나 뭐 군사 안보나 뭐 안보 동맹 쪽에 좀 강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지역별로 이제 동맹국 간의 소규모 협력 주체 협력체 중심으로 이렇게 질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그 협력 상대를 정할 때, 협력 영역을 정할 때 과거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세심한 고려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도 계속 그 외교 채널이나 뭐 안보 채널과의 협조 조정이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더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정부에서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라는 게 설치가 됐고요. 청와대에는 이제 안보실 산하의 신기술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전반적인 대외 안보 전략과 관련돼서는 전략회의에서 되고요. 특히나 이제 신기술 관련, 사이버 관련된 그 부분은 또 BH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고 또 BH 이 비서관도 이제 NSC 미 측의 이제 NSC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채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의견도 이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게 순서가 뭐 이렇게 지적하신 순서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뭐 가진 문제 의식은 이제 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수립 기능, 그 서포트 기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이제 협력국 내에서도 해외 동향을 파악하는 이제 주재관을 통해서 파악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기능이 존재하긴 한데 다 분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여러 기관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하고 전반적인 이제 해외 동향에 대한 파악을 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략적 아젠다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제 키스텝을 과학기술 외교센터로 저희가 지정한 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제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과학기술 외교센터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제 그 협력 채널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ICT 분야는 또 ICT 정책대화라는 영역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는 OSTP와 하게 되고 ICT 정책대화는 이제 국무부가 하게 되는데요. 약간의 좀 채널이 나눠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미국 측의 그 총괄하는 조직과 과학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양자 채널을 공고하게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장관님도 워싱턴에 가셨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이 한국과의 그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저희가 미국 측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협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 측에 제안한 게 있거든요. 이제 한미 과학기술 협력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직 그 세부적인 뭐 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틀을 만들자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그 이제 그 관련된 저희가 뭐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에 뭐 블록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주체가 미국 다음으로 EU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뭐 양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협력을 했지만 EU와도 아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협력 채널이 가동되긴 하지만 또한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EU 호라이즌 가입을 위한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EU와도 그동안과 좀 다른 관계가 최초로 아시아 국가 비유럽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EU 호라이즌에 가입하는 국가가 될 것이고 만약 가입이 성사되면요 새로운 이제 그 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에 이제 협력이 약간 미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R&D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미시적인 접근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그 외교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교 담당 부처인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외교부 간의 국장급 정례 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이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것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학기술 외교 전문가들의 이제 그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기술 외교 포럼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작년에 이제 그 2회 정도 이제 했었거든요. 온라인 상이라서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외교부와도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이 포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전문가들로부터의 이제 과학기술 외교부와 관련되는 이제 그 의견들을 수렴하는 좋은 참고가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외교부와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학기술 외교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재 양성 과학기술 외교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내실 있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표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가 그 표준 분야를 선도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그냥 따라가기 바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그것을 이제 따라가느냐. 일부 이제 IT 분야에서는 저희가 표준을 선점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점한다기보다는 빨리 대세를 따라가는 쪽으로 좀 했는데 사실 국제기구에서 저희가 발언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또 현실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진출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국제기구로 진출할 만큼 국제 그 기구에서의 그 활동 경험이 많지를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고 또 그분들이 진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ITU에서 ITU 그 사무총장, 차장, 담당 국장들이 선출되는 해입니다. 9월달에 루마니아에서 했는데요. 저희 나라는 이번에 사무차장직을 이제 출마를 했고 미국은 사무총장직을 출마를 했습니다. 미국 측에는 이제 미국 사무총장과 한국의 사무차장 체제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본격적인 선거가 진행이 되면 판세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희망사항은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나라도 IT 분야에서 국제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스템이 좀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에서는 이제 작년에 과학기술 대사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과학기술 대사를 활용해서 이런 선거 활동이나 국제 그 기구에서 이제 발언을 할 때 과학기술 대사님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선발은 되지는 않았지만 유엔에서 기술특보를 공모를 했을 때 기술특보도 이제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주요 과학기술, 디지털 이제 이런 분야에서 국제기구에서 요직이 이제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을 높여가는 그런 활동들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또 그런 활동을 또 더 열심히 기존보다 더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전반적으로 나왔던 그 방향성에서 일부는 수용해서 가고 있고 일부는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기술 패권 시대 미래 시장 여건 마련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또 관련된 그 대응 체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부에 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또 상세히 알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서 한미 간 협력기금 또 호라이즌 유럽 비회원국 가입은 또 의미 있고 앞으로도 또 효과가 많이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부처 차원의 또 협력 노력도 말씀 주셨고요. 이제 그 질문에 앞서서 그
유준규 교수님의 일단 말씀을 한번 듣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세 분 토론하신 분들이 몇 가지 좋은 첨언들이나 그 코멘트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질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박시영 박사님 얘기는 기획평가의 단계에서도 이 과기외교 차원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고, 또 차정민 센터장님이 전반적인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과학기술 외교의 어떤 트렌드나 성격,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국장님이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전문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향후의 어떤 계획들 여러 가지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저희도 해봐서, 또 저희도 이제 몇 개 과학기술, 저희가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외교 사이드의 전문가들이 이쪽에 사실은 목말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과학기술 전문가의 세세한 기술 영역을 다 아는 건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건 아니면 관심 현업에 종사를 하다가 이게 딱딱 막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딱 뚫어지면, 그때 어떤 실제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굉장한 갈등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끝으로 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학기술 관련된 그쪽 업무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국제회의나 아니면은 뭐 협상회의나 할 때 가장 큰 느낌이, 기술 강국들의 경우에는 외교 전문가들 중에서 과학기술적 지식이 많은, 그러니까 오래 이제 그쪽 한 부분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분은 갑자기 과학기술 전문가인데 이분도 굉장히 외교 국제 협력을 많이 해서 외교적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기술 강국에서는 확실히 상대 파트너라는 게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플로 질문 받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럼 지금 온라인을 통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김성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과 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과학기술, ICT 트렌드를 고려하면 과학기술 외교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 그리고 민간이 받게 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일 중 유럽 등 주요 나라에서는 과학기술 외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선 과학기술자와 민간 기업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인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저희 공직자들이 이제 우리 과학기술부의 공직자들도 과학기술 분야에 오래 종사를 했지만 아주 기술적인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문가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협력국에서도 분야별, 국가별 전문가 협의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자문을 얻고 방향성을 정하고 하게 되어 있고요. 의사결정 이번에 이제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아까 미국과의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ICT 정책 포럼이라는 채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미국은 이제 예전에는 다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들만 참여하는 이제 ICT 정책대와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 측에서 과학기술 정책 대화를 ICT 정책 대화를 하면서 이제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ICT 정책 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션을 좀 나누긴 했지만은요, 그렇게 나눠 가지고 하자고 의견이 나와서 뭐 굉장히 포괄적인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ICT 분야에서 뭐 거의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는 영역을 망라해서 사실 논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민간에서 보통 이제 협의회 이제 기업 협의회 이런 분들이고 뭐 과학자 그룹에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제 과학기술 공동회의를 이제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민간 합동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하자고 위측과 작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도 민관 합동의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 채널에 민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결정하는 과정에 민간의 의견을 듣는 그런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 이은 질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요국들은 자국의 핵심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경우 긴 시간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정책으로 활용할 만한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러한 기술 분야가 있는지 궁금하고 없다면 확보하기 위한 R&D 측면의 개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그 박지영 박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온 R&D를 평가해야 되는 그런 답변 같아서 제가 뭐 답변을 할 그 주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핵심 원천 기술 뭐 요소에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으시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부족한 것은 이 핵심 요소 기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요소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강점 기술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섹터에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그 섹터에서 모든 거를 그 섹터 내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그 과학기술 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술이나 산업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주요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뭐 가령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 반도체 기술은 뭐 우리가 그 시스템 반도체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 반도체라는 것이 디지털 시대엔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그 전자 산업들 그리고 전기 제품들 이런 것이 다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이런 거에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랑 협력하고 싶은 국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해가는 그러한 전략이 좀 이제 포괄적으로 좀 브로드한 시각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입니다. 5G도 최초로 도입한 나라이고요. 6G 논의하는 데에서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도국에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 경험과 그 운용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제 4세대 네트워크 기술과 관련해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영국이나 EU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한국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디지털 관련되는 기술, 인프라의 구축 경험과 인프라 활용 경험을 가지고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충분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그 전략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양자 기술 분야인데 양자 기술 분야는 굉장히 초보 단계의 emerging technology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다른 선진국도 이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 초기 단계의 협력 그리고 인력 교류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충분히
협력의 여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드리면 지금 정통부에서 또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을 발굴해서 저희 키스텝에서도 세부 분야를 도출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좀 발굴하고 사업화해서 이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의미 있게 좋은 발제와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우리 발제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발제하신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각종 국제 협의체에서의 의사결정이 이제는 전문가 그룹의 워킹 그룹에서 논의되는 합의점들이 결국은 의사결정의 최종 단계까지 결정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전문가분들이 구체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한국의 전략적 어떤 입장들을 많이 표출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의 관여하는 그런 중간에 결국은 협의체를 작동하는 방식이 목표와 수혜가 명확해질 때 결국 작동이 잘 될 수 있다. 이거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우리 과학기술기획평가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혁신정책 전반에 있어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이 앞으로는 이제 중요한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러 영역의 또는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의 힘을 하나로 몰아서 이 결집해서 혁신의 정책의 성공을 가려면 목표하고 그 밑에 하위 단계의 목표들이 서로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우리 이 교수님께서 특히 우주 파트에 대해서 좀 발제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주 파트에 이제 참여해야 되는 영역이 많거든요. 안보 쪽도 있고 뭐 우리 과기 쪽도 있고 외교 쪽도 있고 뭐 아까 6G나 이런 파트 쓰면 이제 정보통신 쪽도 있고 뭐 위성에서는 활용 파트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이런 우주 분야에 있어서의 미션 지향적 혁신 정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을 한 방향으로 끌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조금 더 좀 구체화시켜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모을 수 있다면 힘을 서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혹시 우주에 대해서 혹시 하나 좀 예를 들어줄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프로세스가 바뀌는 게 물론 개별 협의체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 예컨대 이제 ICT 사이버가 유엔에서 논의됐을 때가 이제 98년하고 유엔 아젠다로 들어갔을 때 전 세계 인터넷 인구가 2%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한 60% 내외 차세대를 많이 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소위 이제 일부 기술 강국들이나 국가 중심적 프로세스 논의에 이제 반감이 있고 직접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주도 올해부터 바뀐 게 물론 코퍼스 논의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전에도 이게 딱 클로즈드, 그러니까 우주 강국 몇몇 국가들이 논의되던 시스템에서 이제 개방형으로 바뀐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신기술 파트가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이게 소수 중심에서 개방형으로 가고 다중이해관 계좌 모임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과기부에서 우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우주전략자문단을 이제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각각의 기술 영역마다 또 각각의 부처마다 이게 전문가 자문단은 다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모범 사례가 있는 부분, 좀 빨리 된 부분이 있고 그냥 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상대적으로 극지과학의 좀 베스트 프랙티스를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각각의 그건 이제 주무처가 해수부가 됐었겠는데 거기하고 또 해수부하고 또 외교부가 거기 또 극지대사가 있는데 그 페어링이 돼서 첫 번째 구축한 거는 전문가 집단을 분야별 풀을 구성을 해서 이 전문가 풀이 전체 국제회의를
다 워킹 그룹이나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을 해서 다 해외 가서 이제 출장도 가고 그게 1회 끝난 게 아니라 갔다 왔던 결과들이 같은 전문가 단원단에서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6개 분과로. 공유를 해서 그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을 하고 정보 포털 만들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그 주요 그 연구기관 대학들 간의 연구 컨소시엄을 이제 만들 단계를 넘어갔죠. 그래서 연구 컨소시엄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예를 들어 키스텝이 뭐 스태피, 키스티 여러 부분에 대한 과학기술 외교 또 저희 국립외교원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때는 좀 더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각각의 경우를 대응하게 되고 이제 국제기구에서 어떤 현안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이런 방식으로 된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럴 때는 다른 관련된 그 센터들이 어떤 다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걸 다 합해서 모았고요. 나중에 단계를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연구 컨소시엄의 법인화 단계까지 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각각의 이슈마다 그런 단계가 굉장히 다른데 저희가 이제 베스트 프로틱스로 선정하려는 거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주무부처가 어느 정도의 이 전문가 양성을 좀 그 투자를 키우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자 국제 논의에서는 되게 다 이제 일회적인 부분에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것만 이제 보고하고 전문에서 축적되는 단계가 아니라 그게 다른 하나의 이슈가 되면 또 다른 전문가하고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어떤 한 회의가 보통 뭐 2년 주기건 1년 주기 요즘은 경우에 따라 5년 주기까지 하는데 한두 사람의 전문가들을 한 번은 풀타임으로 한번 투자를 과학기술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해서 연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키스텝 정두엽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기술 오늘 주로 논의됐던 내용들이 그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패권 경쟁의 관점이 아니라 좀 협력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 지구가 전 국가들이 동시에 어떠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뭐 제가 잘은 잘 모르겠지만 ODA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협력 아이템이라든지 그리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건 이제 그냥 제 사견으로 그 ODA의 경우도 저희가 이제 저희 뭐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 통계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전체 ODA가 그 일본이 이제 인도 한 나라 주는 ODA 절반에 지금 못 미치는 수준의 통계가 돼 있습니다. 절대 그 GDP 대비 0.01로 올리다가 좀 정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ODA의 전체 그 충원도 필요한 것을 전제로 본다면 그 과기의 그 ODA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다른 그 전에 이제 ODA 중에가 또 그 우리가 좀 산업 그 진출 측면에서 ODA를 좀 그 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과학기술이라는 부분이 단순한 시혜적인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좀 좋다라는 국가에게도 부합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산업에 대해를 전반으로 포괄하는 그 기술 ODA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이 ODA 중에서 저희가 딱 그 한국의 이제 강점이 가진 기술을 수반한 그 기술을 그 이전하건 그 기술을 통해서 그 국가의 인프라를 좀 깔아달라는 부분들이 제일 수요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주의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학기술 오디웨이를 이제 그냥 어떤 그 프로젝트 베이스가 아니라 아주 큰 틀에서 그 전체 ODA의 이제 경제산업 ODA과 연결해서 리쉐이프를 하는 그 단계가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뭐 상생하는 기술 외교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없지는 않고요. 뭐 너무 우리 그 기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 간의 그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분야는 어차피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미국과도 중국과도 그런 부분은 어차피 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협력을 하고 싶어도 수준 차가 너무 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전수를 해 주는 수밖에 없고, 전수를 해주더라도 수용성이 낮은 국가한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무슨 기술 전수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야 되는데, 일단 협력 가능한 영역을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선진국, 후진국을 포함해서 공동의 이슈이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의 인류의 공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을 인접한 국가들 간의 문제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중국과는 이제 미세먼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대한민국과 협력이 가능하고 이제 그 이슈들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야고요. 한 가지 이제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는 것은 메콩강 그 유역에 있는 국가들 간의 수자원 관리와 관련되는 그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메콩강이라는 그 수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 관리 역량을 전수해 준 뿐만 아니고 그 수자원을 가지고 이제 그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충분히 또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온라인을 통한 질문이 이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업의 변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차정미 센터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백신 등 첨단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실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일선에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주도하기에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 과학기술 외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질문 주신.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제가 충분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면 가장 최근에 이 과학기술의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의 전략적 선택, 정책 결정은 정부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략적 선택과 정책 결정을 할 때 가장 큰 자문을 하고 가장 큰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채널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 안보도 그렇고 경제 안보도 그렇고 실제 기업들이 어디서 그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어디서 어떤 수출입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경제 안보, 기술 안보라고 하는 것들이 정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결국은 전략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경제 안보든 기술 안보든 경제 혁신의 혁신 선도 국가가 되려고 하는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이 최근에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백악관에서 AI 서밋 하면서 기업들을 부르고 NSC AI라고 해서 NSC에서 AI 커뮤니티 특별 커뮤니티 만들면서 구글의 전 회장이 커뮤니티 회장을 해서 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집체학습이라고 아까 잠깐 몇 번 말씀하셨죠. 집체학습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집체학습을 그룹 스터디를 하는데
핵심이 대부분 다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그런 그 집체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나 학자들이죠. 예.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뭐 사이버 세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식이긴 하지만 사이버 그 안보위원회 이렇게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 그 당, 정부뿐만 아니고 핵심 기업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어떤 기술 혁신이 됐든 기술 안보가 됐든 거버넌스는 대체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 그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갖고 있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혁신 전략을 만들 때든 그 과학기술 외교를 할 때든 가장 어떻게 보면 행위의 주체는 뭐 정부가 그 전략을 만들고 정부가 외교적 협상을 하거나 외교적 채널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ODA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 과학기술 외교를 진행하는 것도 기술 협력도 기술 안보도 마찬가지고 주체는 기업의 핵심일 수밖에 없어서 기업의 의견 어떻게 보면 기업이 훨씬 더 이 어떤 정책 결정이나 전략 협의의 채널에서 레벨업되는 그 위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 실체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전략을 구성하는 방식의 상향식 의사결정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역시 김성기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되었는데 그에 따라 과학기술 외교 환경에서 무엇이 달라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민간 중소 R&D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재정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줄이게 되는 건지 의무적으로 과학기술 기금을 출자해야 한다든지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하는 부분인데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전체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방향성만 말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바뀌었다 이렇다기보다는요. 대접이 틀려졌는데 뭐 대접이 얼마나 틀려졌는지 잘 확인하기 힘듭니다. 다만 그 의무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예, 그 분담금 난 우리나라의 그 사이즈와 그 선진국으로서의 이제 지위에 걸맞는 국제기구에서의 분담금 그리고 활동 그 리더십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재정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국제기구에 아까 초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화된 마인드로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오늘 그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유준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토론해 주신 박지영 박사님, 차정미 센터장님, 그리고 김성규 국장님, 그리고 포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 주요 아젠다로 이 과학기술 외교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키스텝에서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6G 통신 현황과 산업 선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4월부터는 온라인 참여자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포럼 개최 시간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키스텝 수요 포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